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김성수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금요일 시간입니다. 금요일 진보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 특히 이 경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탐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그 알림 설정을 해놓고 본다는 바로 그 일타 강사 시간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이제 일타 강사가 진짜 이렇게 경제 범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본방사수를 못해도 늘 제 방으로라도 보는 방송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기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이쪽을 봐야 되겠다. 이야기 설명을 뭐 따로 이렇게 길게 할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렇죠. 근거도 제시하고 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게 시청만 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경제 범죄들이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인다고요. 지금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꾸준히 뭐 많은 구독자가 없더라도 계속 해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 일단은 저희는 이걸 기록용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막 느끼는 게 이제는 이 범죄 유형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회사 주식이 갑자기 막 올라 오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재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기금을 뭐 어쩌고 해 뭐 이러면은 일단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국민연금이 주식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민연금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해. 지금 그럼 뭐 여사가 그런 쪽에도 관계가 깊은 사람인데 이게 혹시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꾸준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도를 통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위험한 건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고해야 될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약간 여담이지만 대장동 사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리된 대로 지금 모든 게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72분 신앙님 녹취록. 이거는 진짜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오로지 자료만 갖고 분석해낸 것을 김만배가 육성으로 증언한 녹취록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신다면 더더욱 흥미진진하게 이 방송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옵티머스 그 피해 사례 요거를 갖다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과연 옵티머스는 어떤 식으로 대놓고 투자자들을 갖다가 엿먹었나. 그리고 그 수법이 뭔가 요거를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라임 펀드에 대해서 무역 펀드라고 시작해 놓고 시비 같은 거 사가지고 또는 부동산에다가 자기들이 실패할 결심을 가지고 이미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실패를 예상하거나 이미 실패할 결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려먹고 이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투자 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무역 펀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권 그리고 국가나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한 데다가 투자를 한다고 속이고 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사모펀드로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실제 뭐 대부업체라든지 그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쓴다든지 해가지고 그 돈을 빼먹고 날아간 그 사건 이게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임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다 그럴까? 라임은 좀 복잡한 그런 유형이었다면 이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대형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먹는 방법인데 성지건설하고 해덕파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늘 한번 쭉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라임을 이해하시려면은 폰지 사기가 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윗돌 빼서 아랫돌 깨는 그런 방식이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꼼꼼히 좀 따라와야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옵티머스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대담하다. 내용은 대담하고 심플한데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예. 정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먹었는지 인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모피아들이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해먹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모피아가 얼마나 이 위험한 존재들인지 진짜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하듯이 금융 개혁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옵티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모피아들 주력이 금감원이죠. 예. 금감원들이 이 뒤에서 막을 수 있는 거를 다 이미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고 예. 오히려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조차도 검찰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과 어떻게 유착을 해가지고 이 일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는지 예. 이런 것과 마지막으로는 이 그 새롭게 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금감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왔는데 예. 그 사람이 이거를 만지는데 지금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두 개를 다 다룰 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진도를 나가보죠. 예. 네. 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시초 성지건설 사건. 네.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성지건설 어떤 회사고 또 옵티머스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이 성지건설이라는 거를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예.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의 전조가 있었다. 예. 그리고 무자본 M&A의 조폭 살인까지 이렇게 이제 한국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런 특히 제가 이제 한국일보는 이 조선일보하고 뭐 경향이나 오마이하고 비교가 했을 때 상당히 중립적이면서도 탐사에는 가까운 그런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법조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팀입니다. 실제로 예. 그렇고 탐사에서도 제법 근접하는 그런 보도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예. 한국일보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지건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최초의 이 옵티머스를 돈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보면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예.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들어가죠. 예. 타임라인 한번 봅시다. 2017년 2월에 이제 그때부터 옵티머스의 출발이 진행이 되는데 예. 그때 2월서부터 4월 사이에 김재현, 유현권, 정영재, 이혁진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서 뭐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보다 전에 먼저 이 투자사를 만들어 놨어요. 에스크베리타스라고 하는 그 투자사를 만들어서 사실은 먼저 이 사업을 자산 운용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산 운용사를 먼저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혁진 씨가 이 악마의 그 뒷덜미를 낚이게 된 그런 계기는 사실은 그 이혁진 대표와 제가 이제 최근에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투자들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모피아들로부터 강력한 태클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제 이혁진 씨가 하려고 할 때는 그야말로 공공채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전하면서 이자를 불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넣어도 사람들이 원금 손해를 안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공공채권이니까. 근데 그때 모피아가 딱 태클을 걸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다 임자가 있어 이거는. 안전한 건 항상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떡에 손대지 마. 이런 식의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타임라인은 계속 좀 올려놔 주시고요. 예. 이
이혁진 씨가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혁진 씨가 이게 계속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모 펀드가 펀딩이 돼야 네. 그걸 가지고 뭐 공공 채권도 사고 거기서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혁진 씨가 그런 그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어서 그걸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려고 다니다가 보니까 모피아가 그거 건드리지 마. 너는 딴 거에 예. 자꾸 이러니까 부딪히고 예. 부딪히게 되니까 더더욱 돈이 안 들어오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즈음이었죠. 예. 그럴 즈음에 이제 김재현, 유형건, 정영재 이런 사람들이 이 베리타스 그 투자 에스크 베리타스라고 하는 이 집안에 예. 각자 대표로 다른 집들을 막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 2월서부터 4월 사이에 이루어져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유형건이라는 사람은 누구 건냐 하면 골든 브릿지 투자 센터장이었던 사람이 여기에 이제 영입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영재라는 사람은 나중에 옵티머스의 그 대체 투자 예. 대표로 이제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주로 이제 그런 능력이 나중에 보면 농협하고 농협으로부터 돈을 펀딩을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는 쪽에 정영재가 역할을 하고 또 그 정영재가 또 한 일은 그 전파 관리 진흥원 네. 그 전파 진흥원 돈이 한 1,000억을 끌어오는데 그게 결정적인 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혁진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혁진은 이제 사실 그 전파진흥원 돈이 들어오는데 관여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관리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됐으면 자기가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끌어들이는데 그때 이제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김재현이가 양호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 양호라는 사람은 나라은행이라고 예. 미국의 이제 교포들이 세운 은행에 그 행장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현재라고 하는 전 금감 원장이고 경제기획원 그 경제기획원이 아니라 지금 기재부죠. 부총리도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제 만나 가지고 그 이혁진을 이제 2017년 5월 달에는 이혁진을 사임을 시킵니다. 사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강제로 예. 대표로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들을 보면은 진짜 골 때린 게 막 이혁진을 형사 고발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사회에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 이제 형사 고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예. 약간 뭐랄까 할까요? 드라마처럼 예. 벌어지는데 그때 양호가 이규철이라고 하는 이규철은 아시죠? 유명한 그런 박영수 특검의 바바리 코트 예. 입고 나타나는 그 대변인 출신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을 통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대륙아주라는 로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로펌에 있는 사람이 그 대륙아주에 있는 로펌에 있던 사람인데 그 대륙아주 출신 법원 행정처장이 있었던 거예요. 예. 조재현이라고. 아이고. 그 대장동에 또 그 대장동에 그 딸한테 무슨 예. 그 집을 사줬느니 예. 하는 그 케이스잖아요. 조재현. 예, 조재현. 그 사람들은 왜 여기 다 나와?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관련돼 있는 박영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또 다 나오네. 그리고 또 이규철이는 또 윤석열을 만나러 가요.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참. 그 맛배기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혁진을 사임시키고 김재현 단독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혁진을 어쨌든 내쫓으려고 하니까 형사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혁진은 형사사건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야 대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대표에서 쫓아낼 수가 있죠. 예. 그런 지금 근데 지금 더 탐사는 지금 보면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그것도 형사사건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저런 이상한 일에 지금 문제가 여기서 있죠. 제가 이제 취재 중인 것을 살짝만 공개를 하면 나중에 성수대로나 우리 민생경제 시간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옵티머스 사건을 합동 취재하는 단톡방에 정천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그 옵티머스 단톡방에서 검찰 쪽에
아주 은밀한 정보 같은 거를 많이 거기다 공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허재영 기자 같은 경우가 그 방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천수는 도대체 그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예, 요거 나중에 흥미진진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옵티머스 단톡방에서 함께 취재를 했던 그 취재자의 입장에 있었던 정천수는 거기서 배운 게 뭐냐? 나도 이혁진처럼 만들기만 하면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죄를 지은 범죄자로서 뭐 주인팅이니 얼짱캠이니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실제로 횡령도 있었지만 그건 도덕적인 거지만 회사에서 직접 횡령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횡령건이 다 있었지만 나는 횡령하지 않았어. 나 이혁진이랑 똑같은 케이스야. 이런 식으로 이혁진 케이스를 갖고 와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같이 좀 이해를 이거 같이 보시면은 얘가 어디서 그런 식으로 그 쟁송을 통해서 개기는 법을 배웠나 옵티머스 사건을 보고 배운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다음. 근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건 이혁진 대표는 죄가 없었던 사람이고, 정천수는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파진흥원 투자금 유치 및 MG 파트너스 측과 연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MG 파트너스의 박모 대표가 여기에 또 관여를 나중에 합니다. 맞아요. 그 전파진흥원은 정영재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걸로 보이고 MG 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원래 MG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펀드가 이에 그 성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던 데예요. 그런데 이에 돈이 연결이 되면서 첫 번째 금융 사기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이혁진을 사임을 시키는 거죠. 미리 사임을 시켜버려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그 이혁진 전파진흥원 투자금 관련 민원 제기를 하고 김재현은 윤석열, 이동열과 동업을 시작하는데 윤석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윤석호 우리 사이버 불링으로 저 경고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윤석호와 이동열을 합하니까 윤석열이 돼버렸네. 그 이동열 이렇게 되는데요. 윤석호가 저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 있는 자기 부인인가 가 있는 변호사죠. 윤석호는. 그리고 이동열하고 동업을 시작하는 거고 이혁진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혁진은 계속 고발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이 이제 한 사람이 있고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를 통해서 해덕 파웨이 인수를 하는데 해덕 파웨이는 조선업의 그 하청업체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회사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성형외과 원장이 무슨 성형외과 원장이 해덕 파웨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러면서 그 뒤에 조폭도 개입되고 뭐 옛날에 그 이용호 게이트 유명한 게이트죠. 그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도 여기에 관여를 해요. 그렇게 통해서 2018년도에는 가기부 특정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민원을 넣고 하니까 투자 철회 및 수사 의뢰를 대고 성지건설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혁진 씨가 계속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 그렇죠. 처음에는 막았는데 2019년도에 화성산업을 통해 가지고 해덕 파웨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2차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 사기 작업이 들어가는데 서울중앙지검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박정 고문이라는 사람을 그 국제 PJ파한테 살해가 당하죠. 잠깐만. 근데 저 2019년 5월 저 어림이라고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에요. 근데 윤석열일 때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가 무혐의 되는 거예요. 여태껏 열심히 이혁진 씨가 고발하고 해가지고 쌓아왔던 것을 한 방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리네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개 상담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규철이 개 얘기 그 가서 무슨 이야기 했냐 하니까 네. 키우는 개 이야기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 그 유명한 얘가 여기서 나오는 거기서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지나서 이게 또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중에 이제 이규철 개 그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규철은 특검 때 대변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앙지검장을 만나러 가요. 그렇죠. 또 만나줘요. 예. 그래 좋아. 그렇게는 만날 수 있다고 쳐. 근데 가서 뭔 이야기 했냐? 그래요. 그럼 나는 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 키우던 애완견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그 동네 집 앞에서 뭐 어디입니까 그 서초동 거기에 가지고 앞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그 얘기를 했다 이러면 믿지. 그럴 수도 있어. 서울중앙지검까지 가가지고 그 안에서 만났는데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근데 아직은 검찰총장이 아니었고 그때 서울지검장. 그럼 그 당시에 뭐 어떤 관계였냐면은 이규철과 윤석열은 그 박영수 특검에서 같이 일을 그러니까요. 했던 사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더 하게 됐죠. 예. 그런데 그 윤석열은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이 되기 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하다가 바로 막 수직으로 상승 예. 그 5단계를 뛰어서 서울지검장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요때 이제 국제 PJ파 부두목한테 이제 그 박정 고문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죠. 근데 요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공수처에 예. 그 사세행위에서 고발을 해요. 예,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네. 그 과정도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옵티머스라고 하는 펀드의 발목을 잡는 것을 윤석열 공교롭게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해결을 다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6월서부터 옵티머스 펀드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디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펀딩을 해야 돈을 돈을 가지고 금융 사기를 칠 텐데 그거를 또 NH투자증권에서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가 첫 설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이 나중에 돈을 다 물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제일 피해자는 NH투자증권의 투자증권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나중에 그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다 물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서울 남부지검 성직원 횡령 사건 관련해서 유영건 등 3명을 기소를 하고 감옥에 가죠. 저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2020년 옵티머스 금감원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2020년에는 유영건이라는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고 옵티머스가 서면 검사를 받는데 저런 과정에서 사실은 금감원에서 이미 문제가 됐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옵티머스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가 더 줄 수 있는데 그렇죠. 판매 중단 발생하고 금감원 현장 검사 착수해서 그때 유영건, 김재현 등의 스킨 횡령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구속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걸 처음부터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혁진 씨가 고발했던 것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래서 전파진흥원 건에 대해서 그 혐의 그것만 제대로 밝혀냈으면은 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무혐의 시켜주면서 오히려 한 방 제대로 해먹고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장동하고 너무 비슷해요. 대장동도 부산저축은행 때 그거 불법 대출 사건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 안 하죠. 피해가 발생 안 하죠. 피해라기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전놈들한테 그 돈을 갖다 안기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옵티머스랑 비슷하게 그때 있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네?
그때는 중수과장, 이때는 중앙지검장. 야, 이 경제범죄가 시작되는 요소에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도대체 뭐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사실 사건 덮어주기로 돈을 벌고 네. 이제 덮어주기를 통해 가지고 전직 그 정관의 네. 변호사들이 네.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름을 얻죠. 그렇죠. 네. 그 케이스에 여기 이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이제 있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유, 참. 자, 그럼 우선 성지건설인 경우에는 성지건설하고 해덕파웨이는 옵티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꼭 필요한데 예. 우선 성지건설은 어떤 케이스냐 하면 그 성지건설이라는 데가 공사는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설업을 하면 예. 거기에서 받는 거는 좀 국가에서 주는 채권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죠. 그런데 그거를 채권을 받아가지고 미리 돈을 돌려가지고 채권을 사가 있으면은 만기에 가서 돈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펀드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이어놓으면은 은행이 이자밖에 못 받는데 네. 이거는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런 논리로 한 건데 우리 저 구독자들 중에서 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면 채권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돈 안 주지만 너네들이 건설을 다 해놓고 나면 그 돈 줄게. 예. 그래서 계약금 뭐 일부하고 나머지는 채권이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채권이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건설사들은 채권 시장에 가서 이걸 팔아요. 채권을. 그때 얼마를 할인해 받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 채권이 있었다. 그러면 90억만 받고 그 채권을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기에는 10억이 들어오는 거야. 10억이. 게다가 그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와 나중에 목돈으로 10억을 받는다는 그런 재미로 그 사채업자들이 이런 회사들이 특히나 정부로부터 발행되는 채권들 이런 거는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떼어 먹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건설사의 채권들이 매력적이긴 한데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이게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건설이 아니라 사용으로 하는 거라면 자빠져.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할인율이 크죠. 수표도 아니고 어음 같은 거 받아놓으면 그 어음으로 이제 어음을 받아가지고도 그래서 종이를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음 할인 업체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음 할인 업체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인율을 이자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걸 할인을 미리 받아요. 최소 15%. 예. 예, 그러면 이 사람 사채 놀이예요, 사실은. 예, 그 할인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채 이자를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가다 상대가. 그러면은 그거는 안전하게 이자 논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그렇죠. 논리였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냐? 성지건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웃겨요, 이거. 들어보세요. MB 파트너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박모 씨. 네. MB 이렇게 다 우리가 잘못 읽었네요. 예. MGB 파트너스. 예. 그래서 이 MGB 파트너스의 그 대표 박모 씨가 한테 원래 이 박모 씨가 자기가 그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펀딩을 해서 그 성지건설을 살려고 했죠. 살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지건설이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해서 건설 회사를 사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그 유형건이라는 사람한테 이 그 SPC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하는 유형건이라는 사람이 개입시켜 가지고 박모 씨가 살락했던 MG 파트너스를 그 MG 파트너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MGB 파트너스. MGB 파트너스 자꾸 MB라고. 네. 내가 입에 지금 MB하고 내가 네. 악연이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근데 MGB 파트너스에다를 돈을 넣어 가지고 그 성지건설을 인수를 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러면 그 성지건설은
다시 성지건설은 원래대로 하면은 성지건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것도 국가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국공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성지건설은 아예 성지건설을 사가지고 예. 성지건설이 또 그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도 투자를 하고 MGB 파트너스에다 거꾸로 투자를 해주고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자기가 약속한 우리는 고객들한테 약속한 건 뭐냐면 건설사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돈을 남겨서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져가 놓고 성지건설을 일단 사서 이것부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지건설을 사서 성지건설이 잘 운영되게 하면서 3년 후에 4년 후에 그 공사를 다 끝내고 돈을 받으면 그러면 또 자기네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킨 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떼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지건설을 딱 사자마자 성지건설한테 돈을 지네들이 지 돈을 넣어놨잖아요. 이 돈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돈을 유형건의 SPC를 다시 빼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다시 빼고 그리고 또 MGB 파트너스로 다시 세 군데로 갈라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는 깡통이 되고 아니 이거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할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유형건이가 만든 SPC가 인터호라이즌하고 하이캐피탈 대부, MB캐피탈 대부 이런 쪽으로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또 굴리다가 돈이 잘 되면 자기들이 먹는 거고 잘못되면은 전부 다 그 피해는 그 성지건설이 보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성지건설이 망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번 근데 이런 내용을 그 이혁진 대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제 계속 그 민원을 넣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혁진을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혁진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한번 장에서 다루고요. 이혁진 대표는 계속 그 이야기를 그 일단 문제를 만드니까 그 유씨 아까 그 SPC 유형건 씨라고 하는 SPC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 성지건설 그 횡령 혐의로 물러섰지만은 박모 씨 그 MGB 파트너스의 박모 씨 성지건설을 인수했던 사람은 횡령 혐의로 해서 서울 남부지방에서 구속이 된 거예요. 네, 일단 구속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횡령이죠. 그렇죠. 예, 이게 횡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MGB 파트너스라고 하는 대표가 왜 구속됐는지를 아시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모든 돈을 MGB 파트너스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 됐으니까 회사를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빼. 그럼 횡령이에요. 그렇죠. 더 탐사도 똑같았어요. 자,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튀어.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회사가 그러니까 열린공감 TV가 시민 포탈을 만들 테니 돈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지가 빼려고 그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철컹철컹 돼야 되는 거예요. 성지건설의 MGB 파트너스 박모 대표처럼. 이런 거죠. 이제 더 탐사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잘 사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뭐 양복이 어떻고 뭐 다 소용없어 그거는. 그거는 주가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게 무슨 법인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아니고. 그런데 회사라는 법인은 법이 만들어준 인격체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 인격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개인이 오로지 한다든지. 개인이 그 계좌에서 돈을 빼려고 올 애초에 그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가서 미국에서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모아도 횡령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횡령을 저질러 놓고 지금 무슨 말이 많아 진짜. 횡령이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사기고. 왜냐하면 그 법인을 팔아가지고 속였잖아요. 속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또 저쪽에서 그 책 팔아는 것도 있잖아요. 책을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그 책을 법인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들한테 월급을 줘서 예.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거는 법인이 돈을 줘가지고 법인 자산으로 취재 내용물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내용물을 책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법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법인 자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개인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 순간 그게 횡령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럼 법인에서 모든 책을 팔았어. 그 법인이 판 거잖아요. 그럼 법인이 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간에 예를 들어 그 출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비용은 법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막 현란하게 책은 정천수가 썼어요. 이 지랄을 하다 보니까 다 이상해진 건데요. 모든 정상적인 회사들 한겨레 신문 같은 데는 이렇게 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기자들 고용해 가지고 얻어낸 걸로 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한겨레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자한테 원고료를 줘요. 그래갖고 써. 그렇지만 재산은 누구 거? 한겨레 신문사 거.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는 자기 월급 받은 거 왜 원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책이 판매되고 이런 거는 작가인 기자는 상관 안 해요. 그건 법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출판사가. 그러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들어와? 전부 다 법인으로 들어와 일단. 내 돈이 뭐 인쇄를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돼. 법인인 계좌에서 저쪽 출판사 계좌로 돈이 나가. 같은 회사라도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또 인쇄를 갖다 하청을 줬다 그러면 인쇄소한테 돈 주고. 계산서도 다 법인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가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부가세를 끊어야 되고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냥 계산서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산서는 다 끊어야 되는 거야. 이런 횡령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저 무마를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막 욕을 했던 사람을 갖다 가서 사과하고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그래서 황당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아마 더 탐사에서도 지금 경황이 없는 것 같고 예.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맞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주장도 다 엉터리 주장인 거예요. 저희가 해야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바로 성수대로 해서 한번 바로 잡아줘야죠.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1차의 성지건설을 통한 금융 사기는 막을 내리는 듯 했는데 그런데 또 2차 사기를 시작합니다. 2차 사기를.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떤 빼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지건설 하나만 말아먹어도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뭐 돈을 그냥 빼버렸으니까 벌었다기보다는 이건 그냥 뺀 거죠. 그냥 뺐으니까 그게 횡령이죠. 횡령을 해가서 돈을 엄청난 돈을 그 건설사를 이제 구매한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도로 빼버린 거예요. 아까 성지건설에다가 돈을 넣고 그 성지건설이 세 군데로 다시 돈을 빼는 거죠. 뺐잖아요. 예. 그게 바로 횡령이죠. 돈을 빼는 횡령이고 사기 수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금융 전체로 보면 사기 수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윤석호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STX 건설 영업 이사를 지낸 이동열 씨를 이제 그때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삼아가지고 STX 건설 매출 채권. STX 건설이 원래 그 STX라는 조선사 유명한 계열사죠. 예. 왜냐하면 조선사는 대부분 건설사하고 왜냐하면 배를 짓는 과정도 건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만 시설까지 같이 만드는 그런 식의 수주가 많죠. 그래서 건설사랑 조선사가 거의 이렇게 한 몸으로 수주를 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그 유영건이라는 사람이 SPC를 만들었었잖아요. 요번에는 그 유 씨의 SPC들에서 이름을 이제 트러스트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트러스트올. 이 트러스트올을 통해서 이제 해덕 파회에 이거 돈을 넣는 그런 과정들이 수법은 똑같은데 똑같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2기 금융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성지건설이 상장 폐지가 되고 1,000억 원대의 그 펀드 사고를 냈잖아요. 그럼 옵티머스는 그걸 어떻게 이걸 상환을 했을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그 사채 시장 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거론되고는 있지만은 해덕 파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환하는 거를 그 새로운 해덕 파웨이를 이제 먹잇감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돼. 그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트러스트 올 아까 그 UC SPC와 같은 네, 똑같이 SPC가 나오고 SPC라는 돈을 묻어요. 요 SPC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되게 어려운 거 느끼는데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네. 그걸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해놓고 그걸 하나의 도관 회사로 쓰는 거예요. 네. 그 이름만 만들어 놓고 거의 페이퍼 통건 저 컴퍼니예요. 그렇죠. 특수 목적 보통 그 하나의 흘러가는 하나의 네. 플랫폼 뭐 브릿지 플랫폼. 뭐 네. 플랫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기 밑에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돈줄을 대는데 보통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돈을 다 집어넣는 거죠. 예,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전 옵티머스 고문이죠. 예. 그리고 이모 씨는 성형외과 원장인데 이 사람들을 이름으로 세워놓고 예. 실질적으로는 이용호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호가 등장하고 유명한 이용호. 그다음에 이상필 국제 PJ파 부두목 이런 사람들이 그 조폭 돈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범죄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해덕 파웨이라는 게 이때 해덕 파웨이가 왜 저런 그 먹잇감이 됐냐 하면 이때가 몇 년도 갑자기 하면 조선 경기가 안 조선 경기가 그때 엄청 안 좋아지면서 예. 그 저 조선업자들이 전부 다 막 그 힘들어지게 돼 있고 예.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조선 경기를 조선업은 한 번 무너지면은요 예. 그 기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면 그거를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다 새로 그걸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안 죽이려고 조선업에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해덕 파웨이를 그 인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해덕 파웨이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그 셉틸리언이라는 데를 그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옵티머스의 SPC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SPC를 그 새로운 특수 목적으로 해덕 파웨이가 셉틸리언이라는 이름을 하나 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하성산업이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하성산업이 다시 해덕 파웨이를 사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를 사는. 아,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이 거래소라든지 이 또 그 금감원에서 이거를 쳐다보면은요, 바로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더군다나 굉장히 뭉칫돈이 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금감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눈을 감겨 놓거나 가리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아시겠지만 양호라고 하는 거물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양호는 또 이현재와 깐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피아들이 전부 힘을 써서 금감원이나 이런 곳에 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과 다 연루돼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나오죠. 거기에 이규철이 가가지고 개상담하면서 바르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으니까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민간인들이 그냥 돈 좀 있다고 했다. 우리가 하면 택도 없는 얘기.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혁진 대표가 돈 좀 모아가지고 자산운용사 만들어가지고 공공채권을 갖다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먹잇감이 있어. 건드리지 마. 꺼져. 이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인식들을 갖다가 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트러스트 올에서 받은 그 주식 담보 대출 130억을 주식 인수 대금과 관련한 채무 상환에 이제 쓴 것이고요. 예. 그 해덕 파웨이는 자회사 세보테크를 합쳐서 370억 원 이상을 옵티머스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만든 회사가 그 해덕 파웨이에 넣고 해덕 파웨이에서 다시 옵티머스에 다시 투자를 하고 이게 이 자기들끼리 저끼리 그냥 뭐 돌려막기식으로 돌린다 그럴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거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옵티머스하고 해덕 파웨이 사이에는 모종의 그 계약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해덕 파웨이가 그렇게 이제 계속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해덕 파웨이라는 곳이 조선업인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문제가 되면서 거기 아까 투입했던 그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조폭 돈이 들어와 있죠. 성형외과 원장하고 그 이용호라는 사람이 등장해 있잖아요. 이용호 게이트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니까 안 그래도 회사가 어려운데 경영권 분쟁이 되니까 이 회사가 되겠어요. 지금 그 더 탐사도 뭐 경영권 분쟁도 분쟁도 아닌 분쟁이지만 그렇게 벌이고 나니까 취재 활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방어하고 뭐 이런데 모든 것이 시간이 다 뺏기기 때문에 제대로 회사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해덕 파웨이도 문제가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그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덕 파워웨이가 결국은 그 망하게 되면서 옵티머스는 환매해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이제 환매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환매 이야기를 이제 좀 하자면 환매라는 거를 통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환매 돈을 되돌려 받는 거거든요. 샀던 것을 그렇죠. 새로 팔아서 되돌려 받는데 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환매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태가 발생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환매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의 뭐 김상희 의원을 이 증권회사에서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또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그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환매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환매 중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대우해줬다 이런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환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생겼을 경우는 옛날 원래 환매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줬는 것 뿐인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 의원이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이용한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윤석호 변호사 같은 경우가 해덕 파워웨이에서 또 사회이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윤석호 변호사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얽어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이복현이 다시 이 옵티머스를 수사하겠다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어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원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옵티머스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니고 금융 사기 사건이에요. 맞아요.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 금융 사기 사건을 정치적 사건화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정치인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이낙연 씨도 나오고 여기에 뭐 나중에 옵티머스에 임종석 씨도 언급이 되고 임종석 씨도 언급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그 몇 명이 언론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금융 사기다. 그러니까 전 기재부 출신의 모피아들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압력을 넣고 돈까지 빼돌리고 이런 건데 문제가 생기니까 검찰 수사를 무마하고 이걸 덮은 그런 사건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거 그렇게 덮여질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증권수사 합수부 남부지검에 있는 합수부를 이게 그 하나의 그 로비의 창구가 됐다. 거기만 로비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고 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지금 와서 정치적 사건으로 화해서 지금 한락하는 것을 이번 이야기를 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일단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마무리를 가도 좀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례들 다음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참기름 들기름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와. 자, 당일 차기로 더욱 신선하고 건강한 참기름 들기름 추석 선물 세트. 이게 여러분들 그 열려라 참깨 참기름, 그다음에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들기름,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3만 원에 살 수 있는 그 세트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갓 볶은 깨하고요, 그리고 생 들기름을 얹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든 추석 선물 세트, 이 5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추석 선물 세트 지금 5만 원짜리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기름 진짜 맛있잖아요. 예. 저는 요새 이 새롭게 기름에 눈을 떠가지고 모든 경우에 기름을 많이 먹는데, 그렇습니다. 예, 전에 없던 지금 그런데 확실히 이 먹어보니까 신선하고 고소해요. 예. 그래서 좋은 기름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들기름 참기름이 진짜 고소한 이유는 주문 받아서 당일에 바로 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재가 돼 있는 깨는 중국산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산 허접한 게 아니라 중국산 참깨 들깨 중에서 최상급인 거를 수입을 해와서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입해온 다음에 주문을 받아서 그 자리 평택항에서 직접 짜요. 그래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이게 신선할 수밖에 없고, 중국산이라서 좀 깨가 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까맣게 태울 필요가 없어요. 살짝 볶아가지고 바로 짜도 뭐 깨가 싸니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추석 선물 세트 요거 이 5만 원짜리에는 생들기름까지 들어있어요. 볶지도 않고 짭니다. 예, 이거는 진짜 귀한 겁니다. 들깨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들어가죠. 자, 2병 3만 원 세트는 참기름 350ml가 13,000원, 그리고 들기름 350ml가 17,000원 해가지고 3만 원.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 한정판은 생들기름과 볶은 참깨, 참기름, 들기름이 각각 350ml씩 담겨져 있는 겁니다. 5만 원입니다. 010-5069-7040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신청 개수,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시면 바로 문자 답이 갈 겁니다. 예. 자, 참기름, 들기름 선물 세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를 옵티머스 자금이 원래 이게 수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모든 금융 사건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의 초점은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우리가 보통 공격할 때 뭐 그 본질은 두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 수사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검찰에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가지고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안 하고 누가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 사람만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의 맹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건 맹점은 지네들이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은 그냥 뺏지 않고 이렇게 보관해 줘야 나중에 자기가 와가지고 다시 그걸 변호해 준 다음에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수사하던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 변호를 맡게 되는 그런 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이 사실은 그런 케이스죠. 케이스긴 한데 모든 검찰이 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수사의 방향을
돈이 흘러가서 그 기착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예.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도 그게 다 그냥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사람이건데 예.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옵티머스하고 라임도 예. 돈을 이런 금융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어디로 빼돌렸어요. 그럼 그 빼돌린 돈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빼돌린 사람만 처벌하고 마는 거야. 예. 그래 그 사람들 그 몇 년 정도 감옥에 갔다가 그냥 끝이 나요. 그리고 자기는 그 돈 갖고 또 다시 시작해. 참네. 이런 사건인데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재수사를 하면은 이복현이 지금 금감원장이 재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재수사를 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사하는 것도 그쪽이 아니라면 이거는 재수사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당연하죠. 정치적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벌써 유수원이라는 곳에 잠깐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옵티머스에서 은밀하게 빼돌린 수백억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미 그 당시에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펀드 자금이 1차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금감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곳만 4곳인데 예. 대부 DKAMC 요거하고 예. 그다음에 아트리 파라다이스 아트리 파라다이스 이름이 뭐 대부 업체인 DKAMC 하고요. 이름도 어렵게 지어가지고 또 아트리 파라다이스 기억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CPNS 라피크 이런 데로 와 이게 뭐 거의 5천억 가까이가 흘러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1조 5천억을 조성해 가지고 5천억이 저렇게 사라졌는데 그 자금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 이렇게 옮겨진 자금이 트러스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트러스올에서 그 도관 내지는 브릿지 뭐 플랫폼 이런 데서 모아졌다가 일종의 경륜지에서 자기들이 빼고 싶은 곳으로 돈을 다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러스트올이라는 곳에서 이낙연 씨 등장을 합니다. 예. 이낙연 씨를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복합기 대여료라고 해요. 한 11만 뭐 5천 원인가 밖에 안 돼요. 저게 복합기 대체. 근데 11만 5천 원 대여료를 줬다. 근데 저 트러스트 올이라는 곳은 아까 저 5천억이나 되는 돈이 한 곳에 다시 모이는 장소잖아요. 예. 거기서 복합기 11만 5천 원을 줬다고 해서 저걸 수사를 해요. 하는데 그 이낙연 대표 비서 당시 비서였던 사람이 저기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수사가 그냥 끝나요. 끝나버려요. 근데 그 트러스트 올의 그 여러분들 그냥 트러스트 올 이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데 그 트러스트 올이라는 곳이 이런 몇 천억이 뭐 다시 하나로 집합되는 경유지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이게 정파를 떠나서 예. 지금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낙연의 캐비넷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진진한 이런 얘기들 좀 풀어봐 주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금감원이 재구실만 했어도 이런 일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 다음은 검찰이 재구실만 했어도 이렇게 부실한 수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금감원이 어떻게 부실하게 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제 옵티머스 관련된 그 집중 분석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죠.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물러갑니다.